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715명 발생해 보름 만에 확진자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7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률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만 60세에서 64세의 접종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거나 2명이 타도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규정이 강화되는데 그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암호화폐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어서 머스크 발언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14% 이상 폭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청문 전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총리 인준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오후 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입장 조율에 나서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어떻게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가 오후에 회동한다고요? 네,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려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연이어 열려야 하는데요. 일정 논의를 위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1시에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의 출국 전에는 총리를 임명해서 국정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총리 인준 절차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뜻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고 박 의장은 1시 회동에서 어떻게든 결론 나길 기대한다며 양쪽 모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코로나와 민생의 위기 속에서 국정전만을 통하라는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국익을 위한 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강행 기류가 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 차원에서 본회의를 개최한다면 들어가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조율에 앞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 여부가 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어제 오후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서병수 위원장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한 채 해산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건 이 총리 후보자보다는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3명일 텐데요.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네, 민주당에서도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일부는 낙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어제 모임을 갖고 후보자 가운데 적어도 1명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는데요. 일부 재선 의원도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니 탈락시켜야 한다는 것 같다며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역시 특정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적시해야 하는데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부적격이란 표현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가세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인 내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상임 고문단의 회의에서도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는 당의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대행은 아침 회의에서 자격 없는 후보자는 모두 철회하는 것이지 한 명이냐 아니냐 숫자 노름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3명이든 4명이든 자격이 없는 후보자는 모두 지명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한 명 낭만이냐 아니냐 하는 숫자 노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3명 모두 지명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만일 정부 여당이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명을 넘었습니다. 보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을 뺀 순수 국내 발생만도 700명에 육박하는 등 4차 대유행의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보름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 하루 현황 정리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전날보다 8명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후 보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92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수도권에서만 466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67% 정도인데 서울이 227명, 경기 222명, 인천 17명입니다. 수도권 밖에선 울산이 31명, 경남 30명, 광주 23명, 경북 22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160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어제 1차 접종자는 4,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누적 371만여 명인데 인구 대비 7.2%입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어제 8만 2천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고령층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최대한 유행 상황을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길입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도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만 60에서 64세에 대한 백신 예약도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소 백신 접종 예약 콜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보건소 백신 접종 예약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예약 대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곳에 예약 전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보건소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백신 접종 예약을 문의하는 강남 구민들을 상대로 응대하는 콜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이어지는 만큼 함부로 이곳을 비워둘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백신 접종 신규 예약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평소보다 더욱더 바쁜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어린이집과 초등 1, 2학년 교사를 포함한 돌봄 인력들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상자인데 30살 이상으로 접종이 가능한 인원은 모두 36만 명이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60살에서 64살까지인 일반 시민들도 이제 위탁 의료기관을 골라서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이 나이대 인구를 모두 합하면 모두 400만 명인데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이걸로 60살 이상 고령층은 모두 백신 접종을 받고 있거나 예약 대상자가 됐습니다. 정부는 60살 이상 대상자들이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60살 이상 고령층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명률이 5%대로 일반 환자 사망률 1.5%의 3배 가까이 되는 데다가 국내 전체 사망자 1,8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60살 이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1차 접종만으로 86%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데 반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혈전증은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희귀하다면서 불안감을 잠재우고 나섰습니다. 네, 정부가 빠른 백신 접종 예약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예약률이나 백신 수급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은 80%를 접종 목표로 두고서 계속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일 시작된 70살에서 75살 미만 접종 대상자들의 경우엔 접종 예약률이 40%대에 머물러 있고, 마찬가지로 65살 이상 70살 미만의 접종 예약률은 30%에 멈춰 있습니다. 예약이 다음 달 3일까지 잡혀 있는 만큼 앞으로 3주 동안의 예약 추이가 관건입니다. 백신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한때 접종 속도가 주춤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엔 화이자 백신이, 오늘 오후엔 아스트라제네카 83만 5천 회분이 들어오면서 수급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뒤 1차 접종을 받은 만 65살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원 입소자 등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YTN 정인호입니다.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위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려 결과가 오후에 공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검증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 예방 효과가 94.1%에 이른 것을 보고 허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 역시 이 화이자 백신을 만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주는 바로 청소년에 대한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데카터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10대 소녀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 속에 기다렸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I'm not very good with needles, so I thought that it was, I don't know, I guess thinking about it made me kind of like easy, but it wasn't that at all.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We probably do 12 to 1,300 today, maybe a little bit more. It's raining. Some people were so anxious that they went and got the vaccine yesterday and didn't wait for their appointments toda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나 뉴욕 등 이미 준비를 마친 주들은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역할을 했던 만큼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지고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재검사 대상이었던 30대가 보건소 실수로 음성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진행된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출산한 아내와 갓 100일이 지난 딸까지 밀접 접촉한 상태였습니다. 제보는 Y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밤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33살 전모 씨. 열은 39도까지 올라갔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전 씨는 산모인 아내와 갓 100일 지난 딸이 행여 옮을까 스스로 방에서 격리한 채 다음 날 오전 9시쯤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고열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5월 6일 날 이제 아침에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왔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보건소에서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몸살이구나 싶어 바로 동네 이비인후과를 들러 수액주사를 맞았고 약국에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어린 딸까지 돌봤습니다. 격리되어 있다가 5월 7일에 이제 연락을 받은 게 음성이라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병원도 가고 가족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런데 이튿날 오전 보건소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재검사 대상이었는데
잘못 통보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잘못 전송이 된 거라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 치료도 받고 약국도 갔는데 결국 확진자가 돌아다닌 것이 되어가지고 주변 이웃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감염된 채로 만 하루 넘게 돌아다닌 셈이 된 전 씨. 어머니와 아내, 딸 모두 격리에 들어갔고 이비인후과와 약국에는 급히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소 측은 통보가 잘못 이뤄진 이유에 대해 인력 부족으로 생긴 실수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요즘 평균 한 1,500, 1,600 정도 건씩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다 확인하면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다 보니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씨 가족이 추가 확진될 경우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한 전 씨는 가족들까지 확진된다면 보건소에 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자를 잘못 보내서 접촉자가 늘어나고 격리자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하고 지켜야 할 점도 늘어납니다. 한 대에 2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리는 것도 금지가 되는데요. 이 범칙금은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 등을 탈 때 지켜야 할 점이 많은데 지금 홍 기자도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쓰고 있는 게 안전모인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자전거용 헬멧이나 오토바이용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을 둘러보니까 아직 안전모를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무척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서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이곳 홍대 거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없습니다. 도로로는 차나 오토바이가 주로 다니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주로 인도를 이용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지만 오늘부터는 단속 대상이 돼서 벌금도 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데요.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인도로 달릴 수 없고 또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면허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탈 수 없는 건데요. 만약 어린이들이 운전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벌금을 봅니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이 한 장치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술 마시고 탔다가 단속되면 범칙금이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오늘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지만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당장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2배씩 늘어 지난해엔 900건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내 유명 식품업체에서 만든 냉동만두 봉지에서 고무장갑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작업자의 이름까지 선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40살 A씨는 냉동만두를 먹기 위해 봉지를 뜯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두 봉지 안에 다름 아닌 고무장갑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만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색깔 자체를 자세히 보니까 고무장갑이더라고요. 황당해서 서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아침 식사는 당연히 못했고요. 장갑에는 생산 과정에서 끼었던 것으로 보이는 작업자의 성명 3글자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품을 산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생산업체 CJ제일제당에 알리고 식약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든 식품 공장입니다. 봉지 안에 고무장갑이 들어갔는데도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식품안전당국은 지난해 12월에 제조 과정에서 고무장갑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옷 매무새를 다듬기 위해 설비에 올려둔 장갑이 봉지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발생하지 않게 설비라든가 모든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CJ 제일제당 측은 직원의 부주의와 관리 미흡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무장갑이 들어간 건 장비 문제로 손으로 작업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무장갑이다 보니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중량도 만두 한 개 무게와 비슷해서 섞인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속 검출기에서 탐지 가능한 장갑으로 교체 완료했으며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만두 봉지에서 고무장갑이 나오면서 대기업도 위생관리도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국세청이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2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편법 증여나 법인세 탈루와 같은 사례가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인석 기자, 이번 세무조사 관련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네, 국세청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부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검증에 이어 세무검증 대상을 전국의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4개 지역에는 태릉 CC와 용산 정비창, 성남 신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에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남편의 토지 보상금을 증여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 지역에 있는 상가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인 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개발 예정 지역 토지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사주 일가도 적발됐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쪼개 판매하며 사실상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한 농업회사 법인과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중개하고 고액의 수익 금액을 누락한 중개업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289명을 유형별로 보면 자금 출처 부족자가 206명으로 가장 많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28곳, 법인 자금 유출 사주일가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24곳 등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정밀 검증해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탈세 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과 서초구 일대 자연 녹지 지역을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고 서초구는 양재 R&D 혁신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값은 올해 1월 1.14% 상승으로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이 4.62%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로 15.74% 올랐고 이어 의왕시와 인천시 연수구, 고양시 덕양구 등에서도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불법 다단계 영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기 혐의를 받는 A 거래소 관련 피해자 진술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피해 사례는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이 취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게 하겠다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돌연 구매 결제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하면서 전기가 많이 들고 이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 작업이 더욱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형태로 전환되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머스크의 트윗 이후 비트코인은 14%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 탓인지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해 전에 비해 4.2%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은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3.6%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늘고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와 목재, 구리, 휘발유, 옥수수 등 원자재와 식자재, 부품의 가격까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니 신선식품부터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까지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최대 송유관 회사가 해킹을 당해 운영이 중단되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3를 넘어섰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휘발유가 동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It's difficult because someone check on this first store, they don't have on the front too, they don't have it now. So this one, I think this one for now is only the gas station has.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은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2% 안팎씩 급락했습니다. So if you have higher inflation and they're selling off commodity stocks, it's just a computer sell program because the inflation number was bigger than expected. But these numbers have very little accuracy. 증시가 물가 상승에 특히 취약한 것은 향후 통화 당국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 경우 주식 등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재송부 요청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어제 최소 1명 이상의 낙마를 요구했죠.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초선 의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기류가 조금 달라진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맛의 탄생이다 어서 빨리 줄을 서 그새 좀 서러웠지 이제는 달라졌어 민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초가 유래된 아이들은 먹어봐 봉봉 팍팍해 민초 봉봉 다 인정할걸 두 번째 민초와 반민초의 평화의 시간 우린 초코 봉봉으로 돼 외쳐 peace 세 번째는 민초 봉봉으로 민초를 대 새로 이끌어 봉 내려와 봉봉 내려서 민초 봉봉 입에서 와 입에서 오 입에서 오 입에서 와 민초가 세상을 지배한다 네, 자 민초냐 반민초냐 영상 구성 보고 오셨는데요. 어제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이제 부적격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류가 살짝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청와대 기류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3명의 장관이 임명되길 바랐던 것은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당의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초선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리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민심이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오히려 더 청와대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티타임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청와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 기류가 바뀌어서 한 명을 낙마시킨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달라질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데스노트에 두 사람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당 쪽 의견도 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초선이 아닌 그러면 다른 중진급들은 다 강행하길 원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진급들 중에도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좀 우려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류는 한두 명 정도는 낙마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낙마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 또 최고의 적격자, 능력자를 골라서 지명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의미도 좀 퇴색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명 정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한 명 정도를 아마 낙마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미 어쩌면 그 과정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세명 부적격 야당에서 의견을 낸 게 이매숙, 박준영, 노영우 이 3명인데 정확한 이유를 적시 안 하고 누구라도 한 명 이렇게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를 적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네. 그건 청와대 이제 선택에 맡긴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일부러 세세하게 이것 때문에 결격 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전 친문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데 그것도 좀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른바 강성 친문으로 불리는 의원을 방송 때문에 우연히 만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지금 후보자들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당에서 먼저 의원들이 막 의견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당청 간의 갈등, 레임덕 이런 식의 언론 프레임이나 이런 데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렇게 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왔을 때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나름대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의 역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타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당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양해해 주자 이런 여론이나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갈등이라는 것만 너무 부각이 되거나 주목이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너무 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완전 적격이기 때문에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숫자로 보면 80명이 넘죠. 굉장한 세력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반성문 냈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후퇴. 자, 이런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앞으로 이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자기 목소리들을 좀 내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보선 패배에 이르게까지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 관계였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그냥 당은 따르기만 하는. 그래서 갈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그렇게 일방통행적으로 흐르다 보니 민심이 제대로 청와대로 전달이 못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이 당 쪽에서 특히 초선급들이 여론을 좀 잘 청취를 하고 그거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꼭 갈등으로 볼 것이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 정도를 갈등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서로 설전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견 개진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을 상징하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 1명 낙마 건의 이 얘기 좀 다뤄봤는데 야당에서는 한 명의 희생 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싸고도 좀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반드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습관성 힘자랑이 계속된다면서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이 얘기 같이 듣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으로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은 과연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편입니까? 입법부 스스로 정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협치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인방 중 1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2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등으로 마치 흥정하듯 여론을 간보는 듯한 청와대의 행태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으로 또다시 야당을 겁박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의 습관성 힘자랑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전국 경색의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민주당에게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강행 처리하느냐 야당과 합의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만난다 얘기 나오다 이제 1시쯤 만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만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야당이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는 말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근데 김부겸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자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의 막중함도 그렇고 그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총리 그 임명동의안 처리한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당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민심을 수렴하는 모양새 그렇게 해야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사실은 그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반박을 안 해서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알거든요. 근데 개별 후보들도 보게 되면 사실 논쟁의 여지는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노영욱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받는 그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어떤 공세를 취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걸 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 당사자의 문제도 아닌데다가 뭐 이른바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준영 후보자가 그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진정성 있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한쪽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근데 임혜숙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처럼 세부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여당이 일단 몸을 굽히고 들어가서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할 때 야당이 무조건 몰아세우는 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좀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과거의 수척공주 얘기나 아니면 상황 영포라인 얘기 그리고 땅 사랑했던 환경부 장관 그리고 고추 모종 심었던
뭐 이런 장관 후보 등등해서 다 꺼내서 옛날엔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것도 또한.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을 할 것이냐, 균형감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권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이 정도 태도를 보이면 야당도 어느 정도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데 일단 야당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예. 4월 4.7 재보궐선거에서 일단 이겼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예.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부적격하다고 보는 장관 3명과 총리 인준안을 좀 연계 처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견인데 여당에서 총리 인준안만큼은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이유가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총리가 임명이 돼야 국정 공백이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야당의 행보를 지적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좀 잘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반대를 계속 할 겁니다. 예, 총리 이제 그 인준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선후를 잘 배열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선후 해요. 배열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 야당 쪽에서 장관 후보자 부적격자 지금 계속 사퇴시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사퇴. 그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후보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올려놓은 데스노트에도 올라가 있는 후보.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장관 한 명의 그 거취 문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강행 처리하더라도 하루 이틀 좀 늦춰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건은 처리를 한다면 아마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시간을 두고 합의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오늘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까요? 어떤 가능성이 의장 차원에서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장관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한국 정치 흔히들 얘기할 때 신뢰 상실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야당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예. 물러섰는데 야당은 거기서 이 정도 물러섰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는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 저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걸 아마 저는 우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어차피 총리 그 인준 문제니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부터 먼저 넘고 나야 그 다음 산을 넘어가기가 좋은 건데 나중에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더 버거운 정치적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협상 카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상임위 배분 재배분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까지 다시 물고 들어갔을 때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생각이. 네, 그런 상황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당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좀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앞서 얘기하신 대로 내일 이제 청와대에서 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말이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뭔가 당청 간의 갈등 이런 모양새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내일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 문제가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정리하고 정리가 돼서 그 문제는 정리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죠. 뭐 논의 내용은 어찌 됐건 직간접적으로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전제한다 그러면 빨리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당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총리 임명 동의안도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뭐 장관 이 후보자 문제도 강행 처리하고, 이 상황이 사실은 가장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잘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강행 처리하지 않고 뭐 양보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져도 이기는 거고 많이 져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야당은 조금만 져도 우리는 완전히 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약자 코스프레 이른바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져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지는 것이야.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반복해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을 그 여당이 어떻게 그러면 뚫고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국민 여론 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성큼 뒤로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 민심에는 더 부합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회동 내일입니다. 내일 전에 뭔가 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좋은 모양새가 연출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말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난감한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다는 건 아마 검찰이나 아니면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만두라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라 이런 목소리가 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 2013년 3월에 나왔고 차관 임명 직전에 나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 면죄부를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검찰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15일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불응하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밤 11시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사실상 시도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으로 볼 때 나가도록 내버려뒀어야 정당한 것이냐, 그게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성폭력 문제가 주였기 때문에 뇌물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거 이른바 봐주겠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법이 우선해야 되는가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을 했다고 하면 인신구속을 위해서 만약에 그 출국 금지 요청이나 이런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미비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문제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일날 나가지 못하게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근데 검찰개혁에 한창 화두가 되는 국면에서 2019년 6월에 갑자기 수사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의견 제시한 것을 그것을 의견 제시라고 한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수사 압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좀 본말이 전도됐다.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검찰의 수사 의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쾌하거나 말끔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썩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건 온 국민들이 뭐 지켜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어떤 처벌이 반드시 뭐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하나 남는데요.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피고인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취가 가장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기소가 되고 10분 만에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나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취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 뭐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법적 조치에 이제 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관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관례하고 좀 달리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 정부에는 그 기소 전 단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 단계라든가 아니면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가면 고위공직자들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지금 많이 낮아진 거죠. 낮아졌는데 기소 단계 정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거취 표명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정권 차원에도 좀 부담을 덜 주는 것이고 자기를 또 임명한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뭐 일종의 그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의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그만두는 게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끝까지 지금 이제 무죄를 주장하니까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예. 예상했던 대로 야당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야당 법사위원 전주혜 의원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또 이성윤 검사장이나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이제 기소된 뭐 이규원, 뭐 차교근 이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지금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뭐 직무 배제랄지 뭐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그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또한 검찰의 그 일하는 큰 그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검찰에 또한 그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그 검찰의 좀 명예를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주혜 의원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일단 여당의 백혜련 의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많다고 하면 청와대도 이 지검장 유임시키는 거는 좀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본인 스스로 요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소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 이게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잘한 선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들 뭐 아니면 사회적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호수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아마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사할 때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서 뭐 법무연수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얘기로 자꾸 시그널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뭐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주류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사 과정에서 지휘 라인에서 빼고 그리고 뭐 어떤 법적 다툼을 하든 선택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일단 모양새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데요. 기소와 인사 조치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례에 비춰볼 때 좀 이례적인 거죠. 워낙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뭐 검찰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따질 것은 아니나 그리고 뭐 법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해진 바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검찰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기소 단계까지 갔다라고 전제할 때는 현직에서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 검찰 내 이제 뭐 고위직을 비롯해서 뭐 다른 일반 행정부처의 고위직들이 본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뭐 기소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선택했던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무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무죄를 나중에 입증받고 다시 이제 명예회복을 하더라도 예. 어찌됐건 무리를 빚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런 논란이 있는 속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충돌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재판 진행 중인데 지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법조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본인이 좀 제가 보기엔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나중에 뭐 인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정권 차원에도 부담이 훨씬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 뭐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그렇죠. 검찰의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이 일종의 지휘인지 아니면은 협의인지 상의인지 압력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이 검사장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 유착과 관련돼 있는 외부와 관련돼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직무배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그 전에 검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대부분 뭐 이른바 이제 뇌물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나 뭐 우리 이제 무슨 벤츠 검사니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다가 거기에다가 수사 관련해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건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장이 얘기하는 거를 압력과 아니면은 업무 지시와 협의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간단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치도 그러니까 내리기가 참 쉽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직무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까지 들어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무하고도 연관성 면에서 보면은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이제 지휘 라인에서 빼서 수사 라인에서 빼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 데다가 이렇게 검사장을 향해서 수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당신이 직권남용했어. 그런 다음에 일반 수사팀에서 검사장을 수사해서 뭐 예를 들면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수사와 관련돼서 발언한 것을 이렇게 외압이라고 얘기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뭐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다퉈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남은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 빅3는 지금 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자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 뭐 계속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재명 지사, 뭐 5차 범위내 접전이 계속되는 이런 모양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은 본격 행보에 나서는 시기가 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여기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듯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들어가면 이제 검증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검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예.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이제 관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수치만을 좀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저 수치에는 약간은 좀 그런 거품이 좀 끼어 있다.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반면에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증을 계속 좀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품이 조금 덜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이 세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치고 나오는 주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야권으로 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가 주목되는데 좀 잠잠하죠.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정치적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맞춰주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은 수사를 아주 잘하는 검사였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는 수사는 잘하는데 정치도 잘할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래도 정치는 정치인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야당에서 과연 이분을 영입할 건지 또 본인이 그쪽에 함께 할 건지 등등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지금 논의만 있지 그 당에 함께 하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남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가 소고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국내산 한우고요. 그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고요. 아하. 완전 밖에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는 외국산 소고기예요. 수입산이죠. 예.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은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유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최소한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네. 민물고기에 쇠고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듣고 오셨는데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소고기 발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까지 버스 정류장이 2개 있는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번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판이 벌어질 그때 한 번 쓴다는 건데 앞에 들어와야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들어와라. 이런 얘기 하는 바람인 거죠. 바람이다. 예. 제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정리도 안 됐는데 벌써 들어오라 말라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일단 새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또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앞으로 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정치적 소신도 지금 안 밝혔는데 그게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좀 돼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돼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무조건 우리 당 사람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바람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해도 지금 내부 정리가 안 된 국민의힘이 지금은 안 들어간다. 들어가서 공격당하고 거기 안에서 이른바 진흙탕에서 구르다 보면 이미지만 다 망가지고 지지율 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지층도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마 제일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확장성 있게 가져나가야 되는 게 윤 전 총장의 입장이고요.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금 가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손해인데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주판 하나를 아무리 튕겨도 안 나오는데 답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세균 전 총리,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지금 대표도 얘기만 나오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지적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예. 점점 그 안철수 대표의 하고의 합당도 어려워지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점점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재개를 했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또 입당하겠다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 판에 과연 안철수 대표나 그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들어와서 함께 뛰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떠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뭐 도로 새누리당, 뭐 도로 친박당화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새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설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새 지도부마저 좀 구태의연한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어려워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그만큼 멀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안 기다리려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 자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지금 뭐 신구 대결로 번진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초선 돌풍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율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김웅 의원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변화를 13번이나 얘기했다고 해요. 당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네. 초선들의 움직임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영남당화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정신이 현실이니까 초선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전통적 지지층 당원들의 목소리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선 룰을 바꾸자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이렇게 초선들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느냐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볼 때는 이런 초선 움직임을 그냥 맞듣지 않게만 생각하지 말고 변화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경선 룰을 아마 바꾸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마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 주자들도 뭐 지금 9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초선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듣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그다음에 당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지율 높게 나오고 있고요. 초선 중에서는 뭐 김은혜 의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당 대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일화 포함해서 경선 룰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초선 당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 아마 당원 대의원 대상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확연히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간극이 굉장히 깊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 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이제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선 룰이 혹시나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도로 친박당화라든가 도로 새누리당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추가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보름 만에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은 69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7명 더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891명이 됐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과 전국 각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6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150명, 비수도권에서 1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88명, 서울 60명, 울산 7명, 광주 3명, 인천과 충남 각각 2명, 부산 1명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임명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도덕성을 검증했다면서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부적격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해서 자격이 없으면 모두 철회해야 한다면서 한 명 낭만이냐 아니냐 이 같은 숫자 노름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대행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는 선택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흥정하듯 낙마 인원을 간보고 여당은 총리 인준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겁박하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 한 명의 희생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먼저 이성윤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된 건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는데요.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지청은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제출했는데요. 그러자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보고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강희경 기자,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 발생지인 대검찰청에 관할 문제를 고려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같은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이규원 검사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지검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법원에서 재정 합의에 들어갔고 합의부에 배당된 이후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중앙지법 기소를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앞으로 재판도 직접 챙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제 이성윤 지검장도 기소 직후에 곧바로 입장을 냈죠. 네, 이성윤 지검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반부패부와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재판 절차의 성실임의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청사 1층 현관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평소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습니다. 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 지검장은 특히나 본인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사표를 내더라도 의원 면직이 제한되는 만큼 자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도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결백을 강조하며 명예를 회복했다고 밝혀서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선택지도 있는데요. 기소 전날까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 배제, 징계 절차는 별개란 입장을 밝혔고 오늘도 쉽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으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날에 걸쳐서 언론이 여러분들이 물어봤겠습니까? 쉽게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니고요. 또 직무집행정지는 감찰이 먼저 진행돼야 해서 절차상 복잡한 만큼 아예 박 장관이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조치를 하는 게 방법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검찰은 일단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된 현직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된 검사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기도 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 등 3명입니다. 앞서 이규원 검사나 이 지검장 때처럼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재이첩한다면 수원지검에서 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자, 청문정국 해법을 놓고 삿바 싸움을 하던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지금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그냥 오해인을 모두 발언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렇게 모두 발언 하시고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고 민생도 어려운데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백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 다 공석으로 있는 것은 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는 조속 결론이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과 관련돼서 국민의 뜻을, 민심을 경청했을 테고 그 민심을 경청했다면 국민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려달라. 그래서 이 국회가 미래와 민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빨리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한시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먼저 하실 차례입니다. 그런가요?
사실 우리 의장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 결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적격한 후보, 뭐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제시되었던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적격 판정을 내렸고, 한 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지만 그 정도 같으면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지금 다 성실하게 다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세 분의 이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인데, 이 분을 골라낸 인사권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부도덕하다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국민이 거의 60% 되는 사람들이 장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장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또 별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 사건을 가지고 본인 임명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여당도 야당도 똑같이 올리면 되는 것인데, 여당은 대통령이 그 결단을 이룬다 그러면 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적격자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부적격자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국무총리의 공백 관련 말씀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총리 그 자리의 공백, 그거는 명확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세균 총리 본인의 대권 행보 때문에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의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차기 후임 총리가 임명되는 걸 다 알고 계신 분이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동의해 줄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그 직을 던져버리고 지금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정보복이 생겼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인사권이 대통령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도리어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서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왜 당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이렇게 이틀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당이 지금 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직무유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처리를 장관 인사청문 결과와 별개로 우선해서 처리하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청문보고서 채택, 인사청문 인준 동의 처리 시한이 월요일이 되었을 때도 인사청문 특위에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를 하셨고요. 그 회의를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 의원들이 회의를 열자 이렇게 했는데 회의를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회의를 열었다가 그냥 무산시키고 가버렸어요. 오늘 또 오전에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서명수 위원장이 그냥 사내를 선포하고 갔습니다. 저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부적격한 이유를 듣고,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의 청문위원들의 이 판단을 적어서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이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올리는 거 안 올리고 그렇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도록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11시에 회의를 했을 때 1시에 우리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이 있은 뒤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으니 정회라도 해놓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또 사내를 선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협상을 해가지고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자 말자 아예 협상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코로나 국난 와중에 하루가 중요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이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그 발목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까? 작년에는 여러분들 이러셨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흔들기 내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신 불안하다고 백신 불안 부추기기 하셨습니다. 거기다 이제 와가지고는 그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 공백 상태를 이렇게 장기화시키는 일에 이렇게 나서신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그 국민의힘 당이 저는 이게 국민을 위한 당인지 코로나를 위한 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말씀이신데 저는 지금이라도 혐의를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여든 야든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 당은 도태될 겁니다. 국민과 민심과 함께 가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제가 지금 속보를 받았습니다. 그냥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제목만 나왔네요. 네. 당초에 우리가 오전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1시로 연결했는데, 윤호중 대표께서 회의를 촉구했을 때 제가 청와대 1시 이전에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것을 윤 대표께서 청와대에 전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떴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 토론하기로 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를 희망합니다. 예, 그럼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는 현장 다녀오셨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 속보가 나왔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자,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부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야당이 부적격 장관 3명과 연계해서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까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국무총리 인준 문제 처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에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독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진단까지 수술이 종료하고 봉합을 하게 되면 그 봉합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수술 부위 살짝 열어놔라고 이런 식으로 내 근육부터는 거의 피가 다 봉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흰색 가운에 동물 가면을 쓴 사람들 바로 이 간호사들입니다. 어제가 국제 간호사의 날이었는데요. 이 대리 수술, 대리 처방과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 혈관이 떼서 이제 심장에 붙여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의 혈관도 제가 떼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 심장도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위도 봉합이 필요한 봉합도 하고. 염화칼륨이라고 하는 그 약물이 굉장히 고위험 약물이거든요. 바로 주사했을 때는 심장이 바로 멎어요. 증류수에 혼합을 해서 1시간 이상 천천히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늘 주던 대로 줘 이렇게 그 처방을 대신해서 네가 약을 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량용법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바로 그 약을 환자한테 주입을 하게 됐죠.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는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네, 의료법 2조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27조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진료 보조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일 텐데요. 이 문제는 병원 역시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었던 이 업무가 불법적 측면이 있다는 걸 사실상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공지를 합니다.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하고 거기에 누구 의사가 함 이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아예 버젓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간호사들한테. 네, 의대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전공이 없는 상태로 1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인턴이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이후에 시험에 합격하면 전공을 부여받아서 4년 동안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이 기간이 끝나 또 한 차례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가 됩니다. 이때부터 급여가 크게 오르고 이 대형 병원에 남을지 아니면 따로 병원을 차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주간 근무 시간 제한이나 일부 전공 분야 편중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해졌죠. 전문의를 더 쓰자니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하면 안 되는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대리수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용 가위를 들고 지금 수술대 앞에 선 남성, 봉합시술을 하는 건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 유명 척추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밖에도 병원 수술실에서의 생일 파티 인증샷 논란 등 수술 관련 구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리 의료인이 못하게 수술실 CCTV 도입하자 의대 정원 늘려서 인력 충원 자체를 쉽게 해야 한다. 또 의사 더 늘리게 의료 수가를 올려달라는 업계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확실히 법에 규정하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정하고 그 간호사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죠.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총파업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한 간호사는 진료 행위까지 우리가 손댈 수 있게 밥그릇 싸움 하자는 게 아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해서 환자의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의 충돌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고위 지도자 16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사상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여진 기자. 네, 이여진입니다. 예, 나흘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군요. 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0일부터 대규모 무력 충돌을 벌여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양측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최소 6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56명, 부상자는 320명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2일 새벽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주요 시설 수십 곳을 전투기로 폭격해 가자지구 사령관 등 고위급 지도자 16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사흘간 가자지구를 350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맞서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 중남부 도시에 1000발이 넘는 로켓포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지난 사흘간 로켓 1500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4년 7주간 벌어졌던 가자 전쟁에 쓰인 총 로켓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대공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가동해 날아드는 로켓 90%를 요격했다고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양측 충돌 어떤 계기로 시작된 겁니까? 네, 종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양측의 오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라마단 기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이스라엘이 폐쇄하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차에 불을 지르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지난 7일 무슬림이 가장 거룩한 날로 여기는 권능의 밤을 맞아서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에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이 모여서 종교 의식을 치렀는데 이 중에 일부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고
이스라엘 경찰이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성전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데 많은 무슬림이 격분했는데요.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이스라엘 국경일이던 지난 10일 하마스는 사원에서 이스라엘 경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한 뒤에 오후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로켓포 공격을 막아냈는데 썼던 것 가운데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던데요. 우리 군도 그런데 2030년대 초반까지 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네, 이스라엘군은 트위터에 아이언돔이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중부 상공에서 빗발치는 로켓포를 요격하는 순간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밤하늘에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로켓포와 부딪히면서 마치 폭죽이 터지는 듯한 광경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미국의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 방산 기업이 개발한 단거리 로켓포 방어 체계로 2011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로켓포가 실제 위협이 되는지 분석해서 로켓포가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기반 시설에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요격 가능 범위는 4에서 70km입니다. 아이언돔이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80,000, 우리 돈 약 9천만 원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군도 이 아이언돔 구매를 검토했는데요. 포대당 600억 원 정도 드는 데다가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에서 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양측 무력 충돌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친소 관계에 따라서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우선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편에 섰습니다. 들어보시죠. معالي وزير الخارجية السيد جواد ظريف أن يقول للعالم كله بأن الجمهورية الإسلامية في إيران والقيادة وجماهير الشعب في إيران يقفون إلى جانب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في مقاومته لهذا الاحتلال. 네, 이스라엘과 동맹인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은 하마스의 로켓포 선제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무장 정파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My expectation and hope is that this will be closing down sooner than later. But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when you have thousands of rockets flying into your territory.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규탄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안보리 회의 소집만으로도 충분한 우려가 전달된다며 공동 성명 발표가 오히려 당사자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여진입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유소로 돌진한 5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차량은 주유기 2대와 세워져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탄 배우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6%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산 담배 등을 몰래 들여온 조직과 이를 국내에 유통한 업자 등 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1분기에 72억 원 상당의 179만 갑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수입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밀수 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지만 포근함을 느껴볼 새도 없이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동안 옷차림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은 32.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강원도 영월은 30.5도, 서울 양천구도 29.3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광주와 대전 30도, 대구와 춘천,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시원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속초 20도, 포항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산간에는 낮 동안 5mm 미만의 소나기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한낮에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나 양산 등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 속 오후부터는 도심 속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한낮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